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중 어느 쪽이 저금리를 좋아할까요? 저는 둘 다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어떤 정부도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낮아지게 되면 시장 금리도 같이 낮아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성장과 고용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 다 보기 좋은 지표죠. 또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회복되고 세수 증가 효과도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정부에서 침체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자, 이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은 현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자, 이번 정부 초창기부터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기조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요,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호흡이 잘 맞아요. 왜냐면은 둘의 목표가 똑같습니다.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청용 총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나는 행운하더라. 원래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침체까지 감수하면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더라. 그래서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통화정책을 세울 수 있어서 행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물가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발표된 5월 CPI 3.3% 상승률 나왔죠. 자, 지난 7월 달 6.3%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6월 CPI가요. 2.8%까지 낮아질 거란 지금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조만간 2%대 볼 것 같다고 그랬는데 당장 다음 달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경제 전망 나왔을 때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1.7%였거든요. 이것도 낮다고 그랬었는데 2월 달 경제 전망에서 1.6%로 낮아졌고 이번 5월 경제 전망에서 1.4%로 낮아졌습니다. 주요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측면이었어요. 그럼 물가는 잡히는 게 보이고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가 되네. 그러면은 기재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완화적 통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돌리고 그것이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1.4%의 침체된 경제에서 어떤 수단을 활용할까? 적자 국채를 발행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추경호 부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진작의 제일 수단은 통화정책이라고. 자, 그래서 물가가 3%대 진입 시 정부 내 금리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이미 4월 달에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도 추경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약간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적자 국채를 통해서 이제 현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피해를 준다. 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을 밀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행은요. 기준금리 인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에요. 왜? 근원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자, 아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로 급감했다 말씀드렸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걸 봤더니 전년 동월 대비 3.9%네. 야, 이게 무슨 물가 안정이야? 물가 안정 목표제 2%인데 그거의 2배에 달하잖아. 게다가 진짜 문제는요. 작년 11월에 이 근원 물가가 피크를 찍었어요. 4.3%로. 하지만 낮아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12월 달에 4.1, 1월 달에 4.1, 2월 달에 4.0, 4.0, 4.0 그런 식으로 3개월 이어지다가 이번에 겨우 0.1%포인트 낮아진 3.9%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변동성이 큰 석유류 제품 제외해버리면은 이거 언제 다시 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통화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추경호 부총리가 나섭니다.
자, 6월 18일 날 1호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여기 자주 출연하시네요. 추경호 부총리 6월에서 7월 2%대 물가 진입 라면 가격 내려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더니 그 다음날 라면 업계가 가격 인하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당시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뛰었잖아요. 그때 뛰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밀 가격 그래프 보면 이렇게 껑충 뛰어 올라간 거 보이시죠? 대부분 이 시기에 원가 인상 압력을 받아서 식품업계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그래프를 싹 보더니 야, 국제 밀 가격이 내렸으니까 라면 가격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밀가루 가격 올렸다고 가격 올려놓고 왜 안 내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라면 업계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야, 우리는 억울하다. 왜냐면은 국제 밀 시세가 떨어진 건 맞는데 우리는 밀을 직접 사서 가공하지 않는다. 대한제분이나 삼양사, CJ제일제당 같은 제분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얘네들이 지난해 밀가루 공급가를 10% 이상 올렸다. 그리고 우리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제분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난해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밀가루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왜 우리만 가격을 낮춰야 되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오케이 이러더니 밀가루 가격 인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시기에 밀가루 값이 5% 낮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 라면이었을까? 이 라면의 물가 비중에서 0.27%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솔직히 야, 라면 사면서 와,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자, 물론 얘가 전체적인 통계상으로서는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이긴 하는데 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이제 전문가가 많아요. 왜? 이거는 라면 하나를 때리고자 하는 게 아니다. 식품업체 전체를 잡으려는 시범 케이스다.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국제 밀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밀가루, 라면, 그리고 분식집 라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원래 이게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밀가루 가격이나 라면이나 분식점 라면집이나. 왜냐면은 이게 올렸을 때 얘 하나 요인만으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다른 뭐 인건비나 뭐 아니면은 공공요금 이런 게 다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렸던 건데 그렇다고 밀가루 요금 하나 낮아졌다고 얘도 같이 낮추기는 힘들어요. 근데 정부는요, 낮아지는 것을 원한다 이거죠. 의도적인 압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가공식품이나 서비스 요금 업계에서 가격을 올리는 건커녕 낮추는 것을 고민하는 적어도 액션이라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지금 근원물가를 근거로 금리를 못 낮추는 한국은행. 자,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못 내리잖아. 그러면은 다음 탔게 또 보이는 겁니다. 먼저 식품업계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외식업계에도 가격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겠죠. 자, 지금 근원물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식품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 두 번째가 외식물가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 이 두 가지가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요. 또한 가중치는 많지 않은데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23.2%나 급등하면서 이제 전체 물가 상승의 0.9%포인트 가중치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돼 있더라. 그래서 현재 가공식품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외식물가로 정부가 컨트롤 할 것이고요. 전기, 가스 요금은 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식량 원자재뿐만 아니라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석탄 가격, 천연가스, 그리고 국제 유가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와 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6월 26일 기사를 봤더니 한국전력이 10분기 만에 적자 탈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예요. 왜? 에너지 가격 하락에 이제 생산 원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요금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흑자가 나올 것이다. 불과 2주 전인가 3주 전까지만 해도 3분기에 요금 인상 압박이 컸을 거라고 했는데 흑자가 됐는데 추가로 올리겠다고 좀 그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기가스 요금이 왜 중요하다? 얘네들이 근원물가에 들어가요. 아니, 여기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들어가서 근원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가 그냥 더 올라가지 않고 유지된다 볼게요.
그럼 물가라는 거는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 전기, 가스, 수도가 언제 많이 올랐다?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거의 23%, 현재 인상분 대부분 이때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올해 10월 달부터는 이 기저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인상분에 대한 영향은 없어지고 이때하고 다시 1년 뒤에 전기요금 수준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근원물가에서 얘가 거의 1%포인트 상승하는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겠네? 그러면 근원물가도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도 크게 떨어지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낮추지 못했던 이유였던 근원물가의 큰 폭이 하락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은 10월달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증권가에 이런 전망이 있는 겁니다. 10월달이 아니면 11월달 정도는 낮추겠지. 자,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봐도 지금 4분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설령 4분기에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 한국은행의 근원 물가 전망이요 3분기 때 2.1%밖에 안 돼요. 이 정도가 되면은 3.5% 수준의 기준금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데 지금 내년 1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빨리 낮아질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조치가 있다 보니까 물가 통계, 특히 꿈쩍하지 않았었던 근원 인플레이션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한번 낮춘다고 집값 폭등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 수준에 맞는 매매와 전세 시세가 형성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2차 폭락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게 2번 있었는데 둘 다 금리 인상 시기였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더라고요. 여러 차례 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시점에 대해서도 부동산 전망과 좀 매치해서 보시면은 좀 더 전망이 정확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엔 어떻게 대비할까요?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움직여야 된다고. 금리가 낮아질 때 움직이면 늦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